녹색평등가처럼 의미 있고 또한 어느 정도 대중적인 잡지가 기본소득을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저변을 확대하고 관심층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들려주실 주제는 기본소득과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 불평등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에 기본소득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매우 흥미진진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덕철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본소득과 민주주의라고 그랬는데, 이게 둘 다 충분히 이야기하자면 한없이 시간이 걸리는 거고, 짧게 뭔가 요령 있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시간이 쫓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사실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다 아는 것 같죠. 근데 제가 오늘 민주주의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야 될지, 기본소득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야 될지, 어제부터 상당히 고민인데, 그냥 되는 대로 현장에 가서 한번 부딪혀보자 이런 기분으로 나왔어요. 확실히 사람들이 그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세월호를 겪지 않았으면 지금쯤 제 생각에는 기본소득 운동이 상당히 많이 확대됐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작년에 그 일 때문에 누구나 다 그랬지만은 일을 하다가 다들 그냥 중단해 버렸죠. 금년부터라도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이 캠페인을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근데 제가 딱 언제라기보다도 최근 들어가지고 기본소득보다도 사실은 민주주의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동의를 해서 기본소득제를 실시한다라는 상황이 되려면은 그것도 역시 정치가 풀어줘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제도가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게 합의가 돼야 됩니다. 합의가 되든지 다수결 통과가 되든지, 이거 정치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또 기본소득이 되면은 민주주의가 훨씬 더 한 걸음이 아니라 비약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해질 것 같은 기분인데, 우선 초입에 어쨌든 간에 이 정치가 풀어줘야 기본소득이 된단 말이에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오랫동안 일하기보다 하여간 이 잡지를 만들면서 상당히 세월이 흘러갔는데, 이 녹색적인 가치가 뿌리를 박으려면은, 녹색적인 가치가 뿌리를 박고 그게 제도가 되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에도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그 척도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미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맨날 이게 지금 위기다라는 얘기만 해봐야 소용없는 얘기거든요. 이걸 풀어나가는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환경운동이 있다 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환경운동가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정부나 그 기업가들에게 당신들 좀 정신 차리라고 100번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자기 자신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 국가 조직, 또 이 기업이라는 것은 누군가 이 특정한 경영자가 개인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주주들이 하는 이 존재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회사만이 이렇게 앞서서 환경 문제를
각별하게 생각한다든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그런 조처를 착한 경영자가 있어서 실수를 했다면 그날로 그 회사는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뭔가 동시에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인데 그 제도라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 문명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혁파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 자본주의를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사실 이게 생태 위기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뭐 쓰레기 분리수거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생활을 좀 절약하고 이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구조적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황폐케 하는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문제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 자본주의 문명을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자본주의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제동을 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방향 전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뭐 난감하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다가 저 자신으로 말한다면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이게 하나의 무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때 굉장히 흥분했던 적이 있는데, 뭐 지금도 어느 정도는 흥분 상태입니다만은,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에요. 정치가 풀어줘야 됩니다. 자본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게 시민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치 시스템을 바로잡아 일으키는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제가 이런 생각에 별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라는 게 원래 이 자본과 결탁하고 있는 게 국가의 본성인데 어떻게 그 국가를 바로잡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 했는데 근데 제가 이것저것 이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보고 자료를 찾고 하다 보니까 결국 상대적인데 지금과 같은 이 글로벌 자본이 압도적으로 온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란 말이에요. 조금씩 달라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사회가 꽤 있어요. 훨씬 더 노력적인 사회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좀 주목해보자는 얘기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녹색적이고 조금 더 인간적이고 조금 더 민주적이고 이런 지역이나 나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게 가능했는가 이걸 좀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보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여기저기 제가 이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라틴 아메리카만 하더라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번거롭게 많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리도 군사 독재 치하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본 경험이 있지만은 그쪽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야만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세한 이 경과는 저도 지금 정확히 잘 모르고 있고 설명할 시간도 없지만은 라틴 아메리카가 지난 한 20년 전쯤부터 해서 물론 동시적인 건 아니지만 라틴 아메리카 국가 여기저기에서 서서히 민주화가 되고 또 흔히 말하는 좌파
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정부가 들어서고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거구 그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지만은 그래도 그게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뭐 여러 나라들이 하여간 바람직한 우리가 생각한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인권국가, 환경국가, 노색국가, 민주적인 국가로서 지금 지향하고 있고 상당히 뭐 이야기 들어보면 뭐 재미난 이야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뭐 재작년에 아깝게 죽었지만 죽고 난 뒤에 상당히 절대적인 그 국민들로 지지를 받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고 나니까 뭐 차베스 살아있을 때만큼은 안정성이라는 게 상당히 위협받는 건 사실이죠. 차베스 당시에도 그 옛날에 뿌리 깊은 그 수구 세력들의 저항이 굉장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차베스도 그 대통령 재임 중에 쿠데타를 한번 경험했잖아요. 48시간 동안 구금을 당해가지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후에는 그 국제적인 이 반동 세력이 엄존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지금 뭐 뉴스 같은 거 들으면은 굉장히 그 베네수엘라가 불안정한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절망적으로는 생각 안 합니다. 차베스가 뿌려놓은 씨앗이랄까 이게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어떤 일본 그 저널리스트가 베네수엘라나 이 라틴 아메리카를 여행하면서 쓴 이 기록을 봤는데 상당히 재미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주민자치센터라 하나요?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그 말이 완전히 인플레가 되어 있죠. 우리가 무슨 뭐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으면 가면 뭐 예전보다 동지원들이 좀 친절하긴 합니다만은 동네 일을 주민들이 뭘 결정합니까? 지금 다 이렇게 행정기관 그냥 개통으로 내려가지고 수직적으로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베네수엘라는 그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그야말로 주민자치센터인가 봐요. 행정조직과는 별개로 그게 차베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커뮤니티 카운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동네에 관한 중요한 일들은 동네 주민들이 실제로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그리고 뭐 지금 그 베네수엘라는 이 노점상 심지어 노점상도 조그만 이 헌법 베네수엘라 그 헌법책을 판답니다. 노점상들이. 그게 장정이 잘 돼 있는 거는 조금 비싸고, 장정이 좀 허술한 거는 굉장히 값싸고, 우리 생각으로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헌법책을 그 노점상들이 팔고 있다. 차베스 당시에 그 신헌법을 제정해가지고, 그 시민들의 그 권리라 할까? 그게 굉장히 강화됐죠. 상당히 민주적인 헌법인데, 그러니까 차베스가 했던 일들 가운데서 첫째는 무명 퇴치였습니다.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대대적으로 국가적인 그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글자 모르는 사람들 깨치게 하는 그런 이 국가적인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성공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글을 깨치고 뒤에는 뭔가 재미있는 읽을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차베스가 있을 때 그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중요한 그 스페인어로 써져 있는 문학책들, 돈키호테 같은 것들. 돈키호테가 그게 얼마나 방대한 책입니까? 소설이. 한번 잡기 시작하면 재밌어서 계속 읽지만은요, 책 보면 그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게 아마 우리말로 번역된 건 난 보질 않았는데 한 1000페이지 될걸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영어판만 하더라도 800페이지인가 그래요. 글자가 빽빽한데.
근데 그걸 국가가 인쇄를 해가지고 600만 본가를 찍어가지고 전부 다 나눠줬다 그러죠. 600만 부를. 그런 식으로 이제 동키호테라든지 하여간 재미있는 그 문학 작품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글자 깨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차별서를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그 전에는 그 경험하지 못했던 문학적인 그 삶을 누리고 말이에요. 동시에 이제 차별서가 우리 민중이 글을 깨쳐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헌법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헌법을. 여러분 헌법 읽어보셨어요?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헌법 읽겠다는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헌법은요, 국가의 그 구색을 맞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재국가일지라도 아주 형편없는 헌법은 잘 없습니다. 헌법에 우리는 독재한다 이렇게 써놓은 헌법은 없어요. 헌법은. 헌법에는요, 심지어 옛날에 일제 때 그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 헌법은 첫 문구가 일본 제국의 주권은 천황에 있다 이렇게 시작되는 헌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은요, 결국은 천황이 자기 인민을 사랑하니까, 천황은 인민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헌법을 가지고 그 민권운동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내심으로는 이 천황이 주권으로 명시되어 있는 헌법을 굉장히 비판하면서도 헌법 문면으로는 천황이 인민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주권자인 천황이 사랑하는 인민이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걸 정부가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정부에 저항했어요. 민권운동가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쪽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헌법 가지고 나서니까. 근데 차베즈 같은 사람이 이게 결국은 이 사람이 아주 레디칼한 민주주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국민들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모두 다 헌법을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글자를 깨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말하자면 차베즈가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 집권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그게 하나의 분위기가 조성이 돼가지고 차베즈 집권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이 한겨레 칼럼에도 그걸 썼지만은 차베즈 집권한 직후에 이 카라카스라는 베네수엘라 수도에 가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거죠. 이 라틴 아메리카에 가면 대도시에 가면 파벨라라는 거, 빈민굴요. 우리 판자촌 이거 지금 우리 70년대까지 우리 서울에도 많은 판자촌이 있지만 그건 말이야. 그건 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짐승도 기거한다는 게 정말로 참 이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참 형편없는 그런 이 주거지가 이 카라카스 수도 언덕배기에 꽉 들어차 있었는데 이 고지대에 말이죠. 높은 언덕배기에. 저지대는 이제 부자들이 살고 있고. 근데 당시에 베네수엘라 지도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판자촌이 어떻게 이 지도에서 표기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린존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녹지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득권층들, 잘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냥 아침에 자기 집에 출근해가지고 무슨 식모로서, 운전수로서, 청소부로서 일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가족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일이 없는 대상인 거예요, 그냥. 이게 옛날에 여러 철학자들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이게 주인의 눈에는 노예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노예가, 인간으로서의 노예의 얼굴과 노예의 내면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완전히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자베스는 결국 이 내 동포들, 이런 가난한 내 동포들을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겠다는 게 그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부자들 못지않게 원한다면은 얼마든지 이 고전을 읽고 미적인 세계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키호테를 읽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헌법을 잘 알고 헌법에 따라서 자기들 권리를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지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어지간히 이 하급 관청, 뭐 행정기관 이런 데서 이 공무원들이 터릿하게 나오면은 이 동네 아줌마들이 여태까지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들이 뚱뚱한 아줌마들이 헌법책 들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써 있는지 단순히 읽어봐라.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공무원 사회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본 특파원 기자가 자기가 보기도 뭐 아주 쫄쭉한 늙은 할머니가 남루한 옷차림을 한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싼 헌법책을 하나 사더라는 거예요. 얇은 걸 하나 사더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가지고 그게 왜 필요하느냐 하니까 아우 자기를 쳐다보니까 이 바보 같은 질문을 한 놈이 있구나 하는 식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이런 바가요로가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자기가 여태까지 돈이 없어가지고 옆집 사람 거 빌려서 봤는데 이젠 자기가 뭐 하여간 이 헌법을 자기 소유로 갖게 되어서 자기 너무 좋다고. 그 쌀가게 같은 데 들어가면 쌀 포대에, 그건 미리겠지만 하여간 이 곡물 같은 포대도 중요한 헌법 조항이 적혀 있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한번 가보세요. 베네수엘라 가가지고 뭐 먹었다 이런 거 사진만 찍지 말고 그런 걸 사진을 찍어 오세요. 요즘 한국 관광객들 어디 가면 지가 뭐 먹었다는 그것만 잔뜩 찍어서 사진 올리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매사를 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베네수엘라도 그렇죠. 그 얼마나 재미난 얘기예요. 우리도 그런 캠페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도. 그리고 정부에서 이 가난한 동네 생협에 공급하는 물건값하고 부자 동네에 공급하는 물건값하고 이 가격을 차등을 두게 해놨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이게 기존의 시장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건 빨갱이 짓이죠. 베네수엘라도 지금 계속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지만은 그건 결국은 정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도 그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타리카도 참으로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코스타리카도. 오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은데 코스타리카 군대 없는 나라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럼 뭐 군대가 뭐 없어도 되지 않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라는 것 치고요. 근대 국가라는 것 치고 군대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없고 국가는 군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현대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갖고 있는 단체잖아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폭력기구가 뭡니까? 군대입니다. 군대가 없으면 그러면 근대 국가라서 어떻게 국민을 다스릴 수 있겠냐? 그런데 1949년에 코스타리카는 군대를 없앴어요. 그러고 나서 영세 중립 국가로 선언했습니다. 한번 니카라과 그 위에 있는 니카라과가 한번 침범에 들어온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이 19세기식의 제국주의 시대도 아닌데 엄연히 유엔이라는 것도 살아있고 물론 미국이 뭐 유엔 원칙 지키지 않고 가끔 독자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미국이지만 그래도 세계 최강의 국가로 가지만 미국도 될 수 있으면 유엔을 승인을 얻고 싶어 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구 500만 정도의 작은
코스타리카라는 국가가 군대를 안 가지기로 선언을 하고 중립국가로 선언을 한 나라인데 그 나라를 어떤 다른 나라가 만일 침략을 했다 합시다. 침략을 할 이유도 사실 없어요. 요즘은 물리적으로 군대가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건요. 비용 때문에도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영구적으로 주둔해가지고 통치를 한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만일 어쨌든 간에 어떤 나라가 무력 침공을 했다 합시다. 그 나라요, 국제적으로 완전히 망신 나갑니다. 더구나 상대방은 완전히 비무장 국가인데. 공격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오히려 코스타리카가 자기가 무기를 버림으로 해서 코스타리카 그동안에 남미, 중미에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국가 간의 분쟁이나 대립이 있을 때 그 중재 역할을 주로 코스타리카가 해왔답니다. 중재 역할을. 우리는 군대가 없는 나라니까. 그런데 지금 코스타리카는 굉장히 평화국가예요. 그리고 대통령을 일개 대학생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이 헌법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소를 제소해가지고 대부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대통령이 헌법 위반했다고 판결을 내리는 나라입니다. 2003년에 그 부시 미국 행정부가 이라크를 공격했잖아요. 그때 대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부시가. 그냥 이라크를 공격하고 싶어서 했는데 사실 대명분이 없어요.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갔는데 그건 뭐 세계가 다 알았어요.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는. 미국 CIA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만만한 국가도 유엔도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들은 2차 대전 이래 정의로운 전쟁만 하는 나라라고 국제적으로 표방하고 싶은데 이런 완전히 날강도 같은 짓을 하는 게 명분이 안 서니까 만만한 나라 이 정부 수반들한테 이렇게 협조를 구했어요. 일본, 한국, 대만 뭐 제일 만만하잖아요. 아마 한국은 아마 톱일걸요. 그래가지고 화이트하우스 이 홈페이지에다가 이라크 미국의 공격을 지시하는 나라 국가 이름이 쫙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코스타리카의 어떤 이 대학생이 우연히 이 화이트하우스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자기 나라 이름이 딱 들어있거든. 자기 나라는 영세 중립국가고 군대도 포기한 평화국가인데 그게 그런 게 들어있으니까 이 말이 안 된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대통령이 헌법 위반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판결은 아마 그 대통령 가만둔 뒤에 판결이 날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같으면. 그런데 적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위헌적인 행동을 범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미국에 연락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름 지워달라고 하라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와가지고 결국 연락해서 지웠습니다. 근데 그때 그 대학생이 나중에 졸업해가지고 인권 변호사가 되었어요. 인권 변호사가 돼가지고 상당히 활약을 많이 했다고 그러던데 지금 나이가 37이라 하던가. 근데 이 사람이 금년 초에 코스타리카 한국 대사로 부임을 했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하고 내가 굉장히 반가웠죠. 그 양반 내가 만나가지고 만나는 것도 즐겁지만은 이런 분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서 여기저기 강연 요청을 하면은 이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이 평화나 인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 수준이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서 코스타리카 대사관에 전화를 해봤더니 대사 해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하던 그때 그 석관이 남아가지고 지금 코스타리카 정부에 어떤 스캔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대사 신분으로 해서 대사 신분으로 있는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대요. 외국에서. 근데 그걸 발언을 해가지고 본국에 소환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누가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깝게 됐어요. 하필이면 한국 대사로 왔는데.
근데 그것도 재밌잖아요. 이 사람 직업 외교관이 아니에요. 공무원도 아니에요. 그냥 독립적인 인권 변호사,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민변의 변호사입니다. 이런 사람을 국가가 해외에 대사로 내보내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젊은 사람들 좀 이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각이 터져요. 환경부 장관 같은 건 내가 10년 전부터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환경부 장관은 시인이나 예술가한테 맡기라. 환경부 장관이 시인을 하면요, 4대강 대포라지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이명박이 하더라도 자기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겁니다.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관을 한다면. 우선 말이죠. 4대강에 가고 보면 과학적으로 이거 따지기 전에 미학적으로 이거 털려먹었거든요. 원래 강의 모습이라는 건 보면 우리가 마음이 그냥 움직이잖아요. 시적인 어떤 감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철학적으로 되고 유구한 시간의 흐름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 인간성이 좀 풍부해지는 그런 느낌이 같잖아요. 그러면 다 없어졌잖아요. 무슨 지금 전 물이 완전히 뭐 오염되고 뭐 수돗물도 이제 없어지고 뭐 앞으로 뭐 댐 때문에 비용이 억수로 들고 이런 것 차원에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강이 없어졌어요. 이명박이 때문에. 그냥 거대한 수로들만 몇 개 생겼어요. 수로들. 수로와 강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강은 시적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좋은 인생이라는 것은 시적인 차원이 있어야 됩니다. 밥만 먹고 똥만 싸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이런 본질적인 문제, 이런 것은 그야말로 시와 예술과 문학과 철학적인 인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건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당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외교관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파블로 네루다 같은 그 칠레 그 유명한 이 시인 있잖아요. 이 사람도 공무원도 아니에요. 다 외국 대사 했잖아요. 라틴 아메리카는 그런 전통이 물론 조금 남다른 전통이 옛날부터 있었던 모양인데, 하여간 나는 하여간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내가 지금 이 늙은 놈이 굉장히 마음이 막 흥분되고 이래요. 정말 이래야지.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한심한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은 외국이긴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보기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래도 마음이 좋아집니다. 우리 결국 인간 동포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되는 거 왜 우리가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우리도 해보자 말이야. 라틴 아메리카나 우리 실제로 긴 역사를 따지면 우리가 훨씬 더 역사가 깊은 나라잖아요. 요즘 한국에 덴마크 열풍이 분다고 그러대. 내가 아는 젊은이들 몇 놈도 지금 덴마크 가 있는데. 오마이뉴스 발행인인가 하는 양반이 덴마크 지금 그 전도사가 돼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지금 덴마크 강연하고 한 번씩 사람들 모아가지고 덴마크 지금 이 코스를 학습 코스를 지금 진행 중이라 그러대. 요즘도 그거 가 있다고 그러더만. 근데 난 그 책은 안 읽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덴마크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나는 원거리 비행기 탈 기가 싫어서 유럽도 안 가봤고 살아있는 동안에 갈 것 같지도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가든 안 가든 간에 이 지상에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 독일 사람들도 독일 사람들이 쓴 걸 보면 예를 들어서 풍력 에너지 있잖아요. 풍력 에너지. 독일에서는 이 풍력 에너지 단지를 하나 이게 설치하려면 시민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한가 봐요. 이 첫째 소리가 시끄럽고 소음이 있잖아요. 소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아주 풍경을 이렇게 좀 이렇게 훼손하잖아요. 훼손하고
또 뭐 하여간 독일 사람이고 한국 사람 중에 이제 노인들은 좀 까다로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 가운데는 또 자연을 애호하는 그런 사람이 또 많으니까. 변화를 싫어하는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덴마크는 코펜하겐 그 바로 그 이제 이 앞에 그 바다에 거대한 그 이제 지금 그 이 풍력 발전기가 돌고 있잖아요. 한 대 뭐 엄청난 그 원자력 발전소 몇 개의 그 발전량을 갖고 있다 그러죠. 굉장히 거대한 풍력 발전기만. 근데 덴마크 같은 데는 그런 게 불평이 하나도 없대요. 사람들이. 그 왜 그런가? 독일 사람이 쓴 그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는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독일도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모델 같은데 독일 사람 뭐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가 봐. 덴마크에 비하면. 덴마크는 정부가 철저하게 투명하게 정책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결정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러니까 속임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그 미국의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예전에 이 소련 망하고 난 뒤에 역사의 조문이라는 논문 써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이 있죠. 이제는 이 자본주의밖에 안 남았다. 사회주의 실험 저거는 이제 끝났다. 끝나고 말하자면 리버럴 카피탈리즘, 자유민주주의밖에는 이게 최종적인 인류 사회에 적합한 최종적인 정치 제도라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책도 안 보고 그 사람 논문도 옳게 읽지도 않고 막 비판하고 욕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엉터리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미국식의 그냥 야만적으로 약자들 그냥 난폭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식의 민주주의, 이걸 찬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최근에 쓴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이 실제로 현실의 덴마크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인류 사회가 이르러야 할 길은 덴마크에 이르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덴마크는 내가 상징적으로 쓰는 용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현실의 덴마크가 형편없는 나라면 그런 이야기를 쓸 수가 없죠. 그 사람 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부가 안정된 정부고, 그리고 사법제도가 굉장히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셋째는 정부가 국민에게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지는 정부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는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하여간 투명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지 않는, 부패의 정도가 가장 덜한 나라가 덴마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뭐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공무원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의심하는 사람이거든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할 수밖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덴마크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뭔가 이 개인들에게 피해를 주면 충분히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보상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충분히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물론 물질적인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가 꾸린 게 있으면 설명 못 하잖아요. 감출 게 있고 은폐할 게 있으면 합리적인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자료 비공개하고 보여줄 수 없다, 이런 식이죠. 그런 식이잖아요. 어제도 뭐 그냥 우리나라 지금 초등학교인가 뭐 하여간 각 학교에 깔려있는 인조잔디에서 유독성 물질 나온다는 거. 그 녹색당에서 그 자료 청구해가지고 밝혀낸 겁니다. 지금 녹색당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 자료 못 주겠다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우겼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녹색당 우리 하성수 위원장이 원래 그 정부에 대해서 정보 공개 요청하는 그 전문이거든요. 그 전문 변호사였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나라예요. 하여간 우리나라 이야기 하지 맙시다. 예를 들다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요컨대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국가의 인간화라는 것이라는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한국의 소위 진보파라 할까, 좌파라 할까, 이 지식인들의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이 자본주의 하에서 이 국가라는 것은 이 자본가 계급, 부르주아 계급들의 이익에 위해서 복무하는 무슨 집행위원회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주의의 그 국가관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의 제가 보건대 이 큰 문제점이 이거예요. 100% 이거 아니면 100%, 제로 아니면 100%다. 이거까지고,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혁명을 할 수 있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혁명을 할 수 있어요? 혁명을 어떻게 합니까? 혁명을 어떻게 해요? 지금 노조가입률이 10%대 왔다 갔다 하는 나라에서. 그런 불가능한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비교적 지금보다 더 인간적이고 더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 수 없느냐. 국가를 떠나서 산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나키스트적인 어떤 그 기질을 갖고 있는 건 좋아요. 아나키스트적인 기질은 뭡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자주적으로 살자는 거 아닙니까? 어떤 국가적인 조직이라든지 조직에 매이지 않고 나나 내 이웃의 힘으로서 내 생활을 자립해서 꾸려나가자. 굉장히 창조적인 정신이죠. 그거는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를 무시하고 산다? 글쎄, 납세 거부 운동 한번 해보세요. 몇 %가 동참할 것 같습니까? 사소한 어떤 기업을 상대로 하는 불매운동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아나키스트, 폼은 나죠, 폼은 나. 그래가지고 우리 귀중한 그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느냐 하면은 제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시간을 헛되이 낭비한 게 너무 후회스러워 사는 얘기입니다. 저는 국가 없이 사는 걸 몽상하다가 몇십 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했어요. 국가 없는. 국가의 인간화라는 명제는 아예 거부하고 살았어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건 아예 운도 떼지 말자. 근데 보니까 덴마크도 있고 라틴 아메리카도 코스타리카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전부 다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자본을 갖다가 그 폭주하는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국가의 힘입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게 뭡니까? 시장이라는 게 자유시장 사지만 시장이라는 게 온전한 의미에서 자유시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100% 자유시장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국가가 법률로서 보장해준 상업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무슨 갖가지 입법 조처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규제를 약자에게는 규제를 강화하고 강자에게는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장사를 마음대로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온갖 입법 조치를 만들어준 시장이 시장이잖아요. 이게 아나키스트 몇 명의 힘으로 이 시장에 돌아가는 이 법률 체제, 법 체제를 바꿀 수 있습니까? 결국 국회에서 바꿔야 된다. 국회 여의도 의사당에 저 양아치들 저거 상대하기 싫어, 보기도 싫어, 역겨워. 이러고 있으면 결국은 이 세상을 완전히 비인간적인 야만화로 이끌고 가는 그 세력들이 결국 계속 영구적으로 집권해가지고 말아먹는단 말이야. 이걸 우리 왜 멀거니 바라보고 있을 거냐, 이 말이야.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요즘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럼 결국 이게
민주국가로 만들자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본래 이런 거야. 그 이상은 되지 않아. 민주주의라는 건 그냥 선거 때 한 번씩 우리가 선거해가지고, 위임을 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 책임은 다음 선거 때 묻고. 근데 그런 식의 시스템이 그냥 문자 그대로 이상식으로 돌아갑니까? 우리가 선거에서 진실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레스 이블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선택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보궐선거 같은 것도 그 투표율이 얼마 됐었어요? 20% 되겠죠? 그러니까 70% 내지 80%의 시민들은 참여 안 했어요. 참여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 30% 투표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일부 표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전체 시민들에 비하면, 유권자에 비하면은, 유권자를 따지면은 10%, 20%도 안 된 지지밖에 못 받는 사람들이 여의도에 가서 이 나라 정치를 중대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지금 여의도에 있는 사람 지지도 안 했고, 심지어는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 하더라도 부정선거 안 했다 치자. 부정선거 안 했다 치고 그냥 순수하게 투표율이 60%였죠. 투표율 60%, 득표가 51%였잖아요. 30%예요. 5, 6, 30이잖아요. 전체 유권자의 30% 정부입니다. 소수파 정부예요. 마이너리티 정부입니다. 그런데 10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방치하고 있을 거냐, 이 말이야, 이걸. 이걸 방치하고 있을 거냐, 말이야. 그러면서 맨날 우리가 돌아서서 눈물만 흘리고, 울고, 가슴만 치고, 한탄하고, 이러면서 살 거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비난하는 건 의미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정치학자들이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학 한다는 사람들이. 좀 쉽게 이런 걸 좀 모르게 이야기 좀 하면서 하자는 거예요. 정치 사상사 그거 교과서적인 거 100번 읽어봐야 뭐 합니까? 정치 사상사. 그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자기들 그냥 대학에서 월급 받고. 그 외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텔레비 나와서 정치평론 한다는 자들 너저런 소리들은 계속하고 있고. 이러면 결국은 희망 없는 나라도 됩니다. 암담하죠.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에 독특한 과제도 많지만 세계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나 다급한 위기 상황입니까? 첫째, 지금 오늘 환경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엄두가 안 나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앞으로 젊은이들 취직할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경제 성장이 계속되는 상황 하에서 우리가 익숙했던 생활 방식, 이거는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혹자는 지금 일시적인 경기 침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 있다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물론 세계 정치 통치의 실패이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자원 문제가 결부되어 있고 기술 발전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제가 쓸데없는 그 예언을 해서는 될 문제 아니지만은 시간 문제예요.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10년 안에 될지 20년 안에 될지 모르지만 중산층은 이들하고는 다 몰락할 것 같아요. 지금 중산층들이 갖고 있는 일자리라든가 전부 다 기계와 자동화가 되게 돼 있어요. 최고 경영자 말고 사람이 손이 필요로 한 일자리는 그냥 아주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거. 뭡니까? 그냥 육체 노동.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후쿠시마 사고난 원자력 발전소에 그 원전 안에 지금
원자로 내부까지는 못 들어가지만은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로봇가 못 하잖아요. 그런 일을 위해서 로봇을 일본 사람들이 그 기술로 개발을 해놨는데 정작 로봇은 고농도 방사능 환경 하에서 1시간 이상 작업을 못 한답니다. 로봇 주제에. 그럼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걸고. 사람은 뭐, 얼마 안 있어서 그런 식으로 피폭을 당하면 죽을 확률이 높지만은, 어쨌든 급한 일은 사람이 불을 끌 수가 있잖아요. 로봇은 할 수가 없죠. 로봇은 다 해체가 돼버리니까. 그럼 그런 일만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나도 출판사 하지만 출판사라는 게 예전에 책 한 권 만들려면 직원 대여섯 명이 한 달 동안 붙어 앉아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인력 인력이야. 딱 한 사람이 열심히 잡고 있으면 사흘 만에 다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앞으로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산층의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지금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제약들, 인섭 이런 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 갈수록 가파르게 일자리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산업혁명 뒤에 종래 일자리들이 없어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많이 생겨났죠. 근데 이제는 다른 세상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세상. 없습니다. 일자리 없어요. 의사들도 필요 없어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의사들. 실제로 지금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들 하는 일 없잖아요. 전부 다 그냥 사진 찍고 사진 판독하고 있잖아요. 지가 진단하는 거 없잖아요. 한의사들도 요새 지가 진단 안 하대. 그래, 내 속으로, 지가 빨리 망하려고 저 짓 하는구나. 그래, 더 앉아가지고 진맥도 하고 말이죠. 엉터리라도, 거짓말을 도 진맥도 하고, 지금 심장이 어떻게 되는데, 거짓말 하면 환자는 모르잖아. 이런 폼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전부 다 가면 병원에 가서 사진 찍고 오래. 여기 병원에 왔는데, 지는 병원 아니고 뭐냐.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어요. 은행이 창구 직원이 없어지는 건 오래됐잖아요. 자,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이제 그 석유 문명은 이제 끝나가고 있잖아요. 가장 쉽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석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LOA라는 게 있습니다. LOA라는 게. EROEI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Energy Returns on Energy Investment 줄임말인데, 에너지를 투자한 것만에 대해서 얼마만큼 에너지를 건질 수 있느냐, 수확할 수 있느냐, 리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석유가 이렇게 이 땅속에 있잖아요. 땅속에 있는 석유를 그냥 가만히 앉아다가 우리가 주문 외운다고 석유가 땅에서 솟구치는 게 아니잖아요. 석유를 이렇게 추출하려면은, 뽑아내려면은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죠? 기계를 돌려야 되고, 또 인력을 써야 되고, 그걸 이제 투여되는 에너지 값을 이제 석유 에너지로 환산해 본다는 거죠. 하고, 꺼내는 그 석유 에너지를 계산을 할 때, 1930년에는 그 LOA 비율이 얼마였느냐, 100대 1이었대요, 100대 1. 그러니까 1을 투자하면은 100을 얻을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 80년 전이네. 지금 80년, 1930년에. 1을 투자해가지고 100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때 참 세상 좋았죠. 그런데 1970년에 가면 40년 지난 뒤에는 25대 1이 됩니다. 1대 25. 1을 투자하면 25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100에서 4분의 1이 4분의 1이 된 거예요. 25%가 된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래도 1투자에 투입해가지고 25 얻으니까 그래도 수지 맞는 일이죠. 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지금은 이제 안 그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아직도 노인들은 그렇지만은 이 박정희 시대에 대한 향수 이 굉장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향수가 있습니까? 살아봤어요. 향수가 있더니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박정희가 이제 경제 발전을 했다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석유가 쌌기 때문에 그래요. 석유가 쌌기 때문에. 그때 경제 발전 안 한 동아시아 나라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한국만 이랬나요? 대만, 싱가포르, 뭐 홍콩 전부 다 성공했습니다. 석유가 워낙 쌌어요. 석유가 1대 25요. 1대 25. 석유 싸다기보다도 정확한 말로 풍부했다는 이야기예요. 석유 풍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면 1990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1대 15가 됩니다. 1대 15. 근데 2010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투데이. 2010년. 이게 몇 년 전에 통계인데, 얼마겠어요? 1대 3입니다. 80년 동안에 이렇게 변했어요. 1대 3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 지난 몇 년 동안 여기에 약간 혼란이 생겼는데, 미국에서 프래킹이라 해가지고, 셰일 석유 가스를 추출함으로 해서 요 도시에 약간 이게 혼란이 생겼는데, 근데 이 패턴은요, 약간의 부침은 있겠지만은 결국은 갑니다. 셰일 가스 그 영구히 쏟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 석유 기구의 이 자료에 보면은 2017년 내지 19년에 가면은 그것도 피크에 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미국이 한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최고의 원유 국가니까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셰일가스 난다고 사우디 아메리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 근데 워낙 환경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그거는 엄청난 독성 화학물질을 집어넣어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물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물의 압력으로 그게 안에 바위가 파쇄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게 꺼낼 생각도 안 했어요. 가치도 없다. 바위 틈틈이 혈암이라는 그 바위 지하 2000m 내지 3000m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혈암이라는 거. 셰일이라는 게. 그 틈틈이 끼어 있는 이 기름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전에는 석유가 풍부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25대 1, 18대 1 뭐 이런 식으로 쏟아질 때는 이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들때 볼 필요도 없었는데 이게 3대 1 이렇게 되니까 그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땅에 물을 주입시켜가지고 화학물질을 주입시켜가지고 그걸 파쇄해가지고 그걸 끌어올려가지고 기름을 추출하는 방법을 고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쓰는데 환경 피해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런 셰일 유전이 발견돼가지고 채굴 하는 데는 주민들하고 싸우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썼는데 거기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그러고요. 가망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망 없는 짓을.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이 세계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가 잘못된 것이지만은 어쨌든 이 객관적인 조건이, 물리적인 조건이 자원 문제하고 석유만 이런 게 아닙니다. 석유가 대표적이죠. 석유가 대표적이고. 근데 석유는 지금 현대 문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말입니까? 대체 가능한 다른 물질이 없어요. 모든 게 석유입니다. 지금 우리 생활이. 모든 게.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저는 이게 산업사회는, 자본주의는 모르지만 산업사회는 끝난다고 봅니다. 끝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일자리가 종래 우리가 생각했던 큰 산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 노동 일터는 없어지는 거죠. 없어집니다.
그리고 인구 문제 있죠. 어차피 인구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요즘 그 한국이고 일본이고 뭐 인구 문제 가지고 좌파 우파 가릴 것도 없이 걱정을 하셨는데 나는요 어차피 인구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적정 인구가 얼마인지 뭐 내가 계산할 능력은 없지만은 이게 한 500만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10분의 1. 지금 10분의 1. 근데 저녁에 방송 어디에 들으니까 우리는 이대로 가면은 앞으로 150년 후락하든가 200년 후락하든가 500년 후락하든가 한민족이 없어진다면서? 이 종자가 없어져가지고. 그걸 그렇게 걱정하고 막 다급한 목소리로 그래서 하더라고. 근데 그거 걱정할 일이에요? 한민족이 존재하느냐 안 하는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꼭 존재해야 되겠어요? 정말 쓸데없는 걱정들 하고 자빠졌대. 지금 지구 온난화 그러면서 생물권 자체가 지금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는요, 한민족이니 누구니 이런 거 따질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으로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지금 시골에 들어와 있는 캄보디아 사람, 필리핀 사람 그럼 우리 식구 아니고 뭐예요? 그거 다 우리 사람이잖아요. 진실로 걱정해야 될 것은 인구가 줄어드는 게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놓지 못하느냐 이게 걱정거리죠. 그게 너무나 한심한 상황이니까. 정상적인 삶이 건강한 남녀가 결합해서 건강하게 삶을 꾸려나갈 수 없는 객관적인 조건 그것이 지금 문제고 그것을 문제 삼아야지. 인구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 지금 있는 인구 취직자리도 못 만들어주면서 인구 많으면 뭐 어쩔 건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 여러분, 인구 걱정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지금 불임률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 농담이지만 요즘 젊은이들 악착같이 연애도 안 하더라고. 독하게. 야, 새끼야, 네 없으면 나 죽겠다 하면서 치열하게 한 놈이 없더라고. 그냥 헤어질래? 그래, 헤어지라. 쿨하다. 이렇게. 그게 무슨 연애입니까? 연애는 쿨할 수가 없어요. 연애가 쿨하면 그 연애가 아니죠. 모든 연애는 열애입니다, 열애. 근데 이게요, 슬픈 이야기지만 나는 알아요, 이유를. 환경 호르몬 영향입니다. 결국 호르몬이 지금 완전히 지금 기운을 잃었어요. 호르몬 영향이에요. 짝짓기에 대한 욕망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걸 문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남자가 정자가 지금 팔딱팔딱 지금 약동을 하면은 못 견디죠. 네 없으면 죽겠다는 소리가 하루도 100번도 더 나오지. 우리 새끼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이 특수한 사정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마흔이 됐는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있을 수가 없지. 옛날에는 젊은 시절 생각하면 결혼할 생각이 없어. 참. 도사라고 내가. 나는 편하고 좋죠. 응? 근데 하여간 우리가 이 국가를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국가를 잡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근데 역시 민주주의라는 것은 내가 요즘 그리스,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도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지 지금 현대 저 정치학자들이 잡다하게 복잡하게 늘어놓느냐, 그게 수렁에 빠지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학자들이 괜히 학자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논문 쓰고 월급 받아 먹을 때는요, 그게 전혀 논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세계에 빠져들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결국 허물허물해져 버려요. 결국 학문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학문이란 멀쩡한 정신
기백이 있는 놈들 허물허물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결국은. 더군다나 지난 20년 내지 30년 동안에 포스트 모더니즘인지 무언지 하는 게 온 세계 인문, 사회학, 사회관계 지식인들 이 내수를 갖다가 점령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허물허물해져 버렸어요. 싸울 생각을 안 해버려요. 모든 게 상대적이다. 뭐 이래 버렸었어. 진리는 없다. 뭐 다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렸어. 멀쩡한 놈들이 다 이렇게 바보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려면요, 지난 20년 내지 30년 동안 나온 책 읽어서는 안 됩니다. 훨씬 옛날 책을 읽어야 돼요. 고전을 읽어야 돼요. 얼리 모던이라고 하잖아요. 루소, 볼테르, 칸트 시대 사람들로 돌아가서 읽어야 됩니다. 저는 루소를 읽으라고 싶고, 마키아벨리를 읽어야 됩니다. 마키아벨리 한국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겉모술수에 능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민주주의자예요, 마키아벨리가. 그 사람 제비뽑기 해가지고 사람 뽑아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 그래야 부정부패가 없다고. 오래 간다. 공화국이 오래 갈 수 있다고. 패거리 거느리지 않고. 그러니까, 소위 현대학자들 그걸 읽을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말은 요상하게 하지. 이 새끼들. 특히 지지액 같은 놈 절대 읽어서 안 돼. 내가 환영하겠는 게 내 후배들 말이에요. 정말 머리 좋고 또 기본적으로 품성 좋고 이런 놈들이 지금 제대로 일을 한 놈이 없어요. 왜? 지색인이 뭐니 한 놈들 그런 놈들 책 읽다가 그게 또 읽으면 환하게 이렇게 명료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복잡하죠. 읽어가는 도중에 지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나쁜 거 하는 생각만 있단단 말이야. 지적만 그런 게 아니죠. 대리도 싸웠고, 들레지 싸웠고, 한때 전부 지 이메일 아이디 노마드라고 한 놈 많았죠. 유목민의 뜻도 모르고 참 일목적으로 산다고 좋아하시네. 내가 그 후배들한테 그랬어요. 영문학하는 후배들한테. 그 일시적인 유행성 독감이니까 그 주의해라. 절대로 오래 못 간다. 있을 수가 없다. 그 반권위주의, 반권력, 반국가 듣기 좋다. 반자본주의 듣기 좋다. 근데 그 사람은 대안이 절대 없잖냐. 그 왜 함정을 모르느냐. 결국 소련 망하고 난 뒤에 소위 좌파 지식인들 거대 담론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실망, 그것이 환멸, 나중에 그 혐오, 정오감 발전해가지고 결국 그런 수렁에 빠지게 됐거든. 그란드 티오리, 그란드 나레티브 필요 없다. 혁명 필요 없다. 혁명하면 또다시 이게 이게 관리주의가 되고 또 반인간적으로 된다. 그럼 뭐 하자는 말이야. 어차피 이게 국가를 거부하고 그 아나키스트 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이 세상에 나쁜 놈들이 그럼 다 말아먹도록 자리 비켜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리 비켜주는 거예요. 싸울 무기를 박탈당했어요. 지난 20년 내지 30년 동안에 이 총명한 젊은이들이, 지식인들이. 완전히 무장 해제당했다고. 그게 어떤 그 무장 해제시키는데 이 동장했던 놈들이 오히려 존경을 받고. 물론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 아직도 지는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니까 지적 같은 놈들. 한국에 왜 그런 지적 신자가 그렇게 많아요? 정말 통탄스러워. 지적이 오면은 엄청난 강의료를 받는다 카대. 오늘 나는 몇 번 받나 도대체? 없어? 그리고 500명, 1000명씩 모이잖아요. 500명, 1000명씩.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요. 당신도 강연할 때 알아듣기 힘든 소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모르는 소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아이고 참 좀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어.
지적이 책도 얇지도 않잖아요. 쓰잘데도 없는 책. A4 용지 한 장이면 끝날 이야기예요. A4 용지 한 장이면은.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쓴 걸 자기가 인용하는 사람이잖아. 셀프 표절하는 사람이잖아. 끊임없이. 그 자기 말 자기가 인용할 수도 있죠. 베냐민도 그랬고. 근데 하여간 그런 농간에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어. 화려한 이런 공산주의 이런 좋아하시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세요. 말과 할인하는 잡지 창간호의 지적글 맨 앞에 내놓는 거 보고 내가 환장하겠더라고. 내가 그 편집자한테 물어봤어. 그 이유가 있으면 그 설명을 해야 된다고. 설명 못 해. 어쩐지 좋은 거야, 그냥. 어쩐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니까. 존경스러운 거야. 김아무개 같은 놈은 뻔한 소리 하고 있고, 알만한 소리 하니까. 이게 식민지, 이런 지적 식민성입니다. 지적 식민성. 저런 놈들이 수시로 한국에 들립니다. 돈 떨어지면 한국에 와요. 오면 주머니가 두둑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쌍용차 지지한다, 메모 한 장 보내면 또 여기서 그걸 받아가지고, 지적이 말이야, 쌍용차 관심을 가졌다고 또 난리를 치고. 그 기운이 많이 납니까, 그래? 이런 상황을 그냥 혼란시키고 교란시키는 자들 다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비하면 촘스키가 얼마나 위대해요. 촘스키. 이제 거의 90이 돼 갈 거예요. 지금도 그 양반은 그냥 쉴 때 자기 하는 취미로 하는 게 미국 국방성 비밀 자료 본다는 거 아니에요. 비밀 해제된 미국 국방성 자료. 쉴 때 하는 작업이. 죽을 때까지 하여간 미국 놈들 나쁜 짓 하는 거 밝혀놓고 죽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미국 놈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가. 그 지적 같은 놈이 뭐라는 줄 알아요? 촘스키 보고. 촘스키 이론이 없대. 이론 좋아하네. 지는 무슨 이론이 있는데? 세상은 개판으로 돌아가고 지만 이론이 있으면 되는, 지식인이 이론만 갖고 있으면 되는가? 뭔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아 놓는데 헌신해야죠. 조금이라도 인간적으로 세상을 지 잘났다는 거 돌아다니면서 선전하고 광고하고 할 게 아니라 착실하게. 그래서 민주주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제가 놀라운 거는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옛날에 일찍이 제가 마음 잡고 공부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참으로 현명하더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그리스도식의 직접 민주주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현대 정치학자들이 했던 이야기 우리가 속아 넘어갔어요. 그때는 인구도 작고 또 노예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에 종사할 필요가 없었던 자유시민들끼리 모여서 직접 민주주의를 했던 택도 아닌 거짓말, 난센스 중에 그런 난센스가 확한 거짓말을 듣고서 그래서도 문자 그대로 직접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자유시민 예를 들어서 5만 명 있었다. 민회 5천 명 참석해서 토론했어요. 그 10분 일이잖아요. 5만 명이 일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토론하고 투표한 거 아닙니다. 5만 명 중에서 5천 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것은 평의회라는 게 500명. 민회에서는 평의회에서 안건이 정하면 그 안건을 가지고 와서 민회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실제로 의제를 설정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의제를 설정하는 게. 의제를 설정하고 그게 중심적인
기관입니다. 그 평해입니다. 평해. 보울레라 그러는데. 그건 500명이에요. 500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로 치면 100분의 1이잖아요. 100분의 1이잖아요. 평해 의원을 어떻게 정했냐? 재입복귀한 거예요. 재입복귀. 그리고 굉장히 빨리 이렇게 윤문제로 돌아가게 했어요. 임기가. 의장 같은 거는, 의장의 임기는 하루예요, 하루. 하루. 길어도, 뭐, 하여간, 평해 같은 길어도 1년이에요. 평해의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평생에 한 번쯤은 공직을 맡게 돼요. 한 번 이상은. 누구든지. 재입복귀를 하기 때문에. 한 번 했던 사람은 곧 못하니까. 자, 이런 식의 민주주의라면은 지금 왜 못합니까? 왜 못하는데? 왜 못하는데? 지금 노세평론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민주주의 이야기하고 제가 신문 칼럼들 재입복귀를 벌써 뭐 대여섯 번 썼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항의 전화가 몇 번 왔다 그래요. 주로 노인들이 와요. 노인들. 항의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직접 전화를 받지는 않았죠. 이 발행인이 미쳤나 이러네. 그래서 재입복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을 뽑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길거리 노숙자도 그럼 국회의원이 되란 말이냐? 막 그렇게 막 화를 낸대요. 우리 직원이 이제 나한테 그렇게 전해주더라고. 그래 내 속으로 내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노숙자가 지금 대통령 우리 국회의원보다 정치 못하겠어요? 더 잘하겠죠. 당연히. 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공평하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내가 대학에 30년 동안 있었지만은 조그만 게라도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면 교수들끼리 합의 보는데 불가능합니다. 며칠 계속해서 회의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다수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없으면요. 금방 합의를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지 이해관계가 없으면 합리적인 선택을 해요.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걸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이 사회학자들, 뭐 운동가들 가운데서는 지금 소위 수기민주주의라 해가지고 캐나다에서도 해봤고, 아일랜드도 해봤고, 아이슬란드도 해봤고, 세계 각처에서 시민의회를 조직해가지고, 뭐 국가의 중대한 문제, 덴마크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국회에서 하기는 곤란하다.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전국에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자를 받습니다. 몇천 명이 신청하면 거기서 무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게 배척해야 될 거 있잖아요. 뭐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남녀 성비 이런 거 이제 적당히 이제 조절해가지고 재입복귀로 해요. 재입복귀 20, 30명을 뽑아요. 20, 30명은 모여서 회의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뭐 하여간 뭐 유전자 조작 덴마크에서는 뭐 그걸 제도화돼 가지고 벌써 뭐 한 20몇 번을 했는데 유전자 조작 식품을 덴마크에 들여오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우리는 아무 토론도 없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할 때 사실 이게 국회의원들은 누가 이게 뭐 식품 회사라든지 이런 데 로비하면은 공평한 판단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식의 회의를 한다. 그걸 시민 합의 회의라고 합니다. 시티즌스 컨센서스 컨퍼런스라고 하는 제도화되어 있어요. 덴마크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20, 30명을 그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주말마다 이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관련된 자료와 관련된 관계 전문가들, 찬반 양쪽의 전문가들 다 초빙해가지고 6개월 동안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국회의사당에 모여가지고 텔레비가 중계하는 그런 그 환경 하에서 거기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여태까지 26번인가 7번 했다는데 한두 번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고 모두 다 전원 합의를 봤다고 그래요. 전원 합의. 그렇잖아요.
저는 합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제비뽑기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누가 로비해가지고 그 사람을 밀어넣은 거 아니잖아요. 배후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인 결정을 하면 찬반 양쪽 자료 다 보면은 결국은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설명 다 충분히 들으면. 그것도 저것도 안 될 경우는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어지간한 경우는 그런 식으로 다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덴마크는 하고 있어요, 그걸. 덴마크가 하고 있는 그런 제도를 왜 우리가 못하냐.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같은 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는 저 10년 더 돌리면은 우리나라 한전은 막대한 수입을 보거든요. 그냥 가동 중에는 그냥 그 원료도 별로 다른 것도 아니니까 막대한 수입을 봅니다. 그러니까 딱 중요한 사고는 지금 막 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사소한 사고는 여러 번 났지만 그 정도는 괜찮고 하니까 이걸 유혹을 받죠. 계속 하고 싶어. 계속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탈핵운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후쿠시마도 봤지, 체르노빌도 봤고 하니까 불시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 더군다나 한국과 같은 이 조그만 나라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하여 제1급의 그 중대 사고가 나면은 그날로 이 민족은 끝난단 말이야. 우리가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깨끗이 끝나는 거죠.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하는 이 방사능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식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된다. 더군다나 한국의 공무원들 하는 거, 그동안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소하게 터졌던 사고들, 그리고 주고받은 뇌물들, 부품 같은 거, 위조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 그동안 폭로된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비밀로 가려진 거, 은폐된 거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뭘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또 실제로 지금 부품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부품을 지금 구할 수가 없는 것도 많아요. 생산이 안 돼요. 미국에서는 79년에 스리만 아일랜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난 뒤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미국 생산업자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국제 원자력 발전소 그 부품 처음에 썼던 거 시일이 가면 부품을 계속해서 갈아줘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설령 안에서 뇌물 받고 어떤 부정 부패를 안 하더라도 부품이 없어서 엉터리 부품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몰라서 행복한데 알면 잠 못 자요. 우리나라 지금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돌아가는 거 조금이라도 우리가 자세히 알면 잠 못 잡니다. 나처럼 체념하고 살면 할 수 없지만 난 70이니까 체념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체념해서 안 되잖아. 그럼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그리고 정부나 한전하고 그 앞잡이 전문가들, 소위 과학자라는 게 전부 지금 국가와 기업이 돈 주지 않으면 연구실 운영 못하잖아요. 현대과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히 그 편에 서 있죠. 철저하게. 거짓말 해가면서. 그럼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덴마크 같은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몇몇 사람이 도입하자고 한다고 정부가 말 듣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대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대대적인 운동. 그 힐업 사람들은요, 힐업 이야기 더 하고 좀 기본소득 이야기로 들어갑시다. 힐업 사람들은요, 내가 왜 참 현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냐면은, 왜 그렇게 제비뽑기를 하고 하느냐. 제비뽑기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비판하는 힐업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저명한 힐업 사람이. 소크라테스잖아요. 그 소크라테스를 죽였다 해가지고, 그래서 민주주의 사법 시스템이 자기 스승을 죽였다 해가지고, 플라톤도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원한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치希腊 철학의 대표자인 것처럼 된 게 이게 미세예요. 이 플라톤, 소크라테스 굉장히 나쁜 놈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이번에 내가 이번 호 노세평론 142호 여기다가 소크라테스 재판이라고 미국 사람이 쓴 글을 내가 번역해서 실었는데 요건 그렇게 뭐 험하게 요건 안 해놨지만은 냉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면 소크라테스 참 문제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철저하게 냉소했잖아요. 현인들이 정치해야 된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다. 말도 안 되는 난센스라고 코웃음 친 사람이잖아. 그래 놓고 소크라테스 자신은 자기 가정사 하나 제대로 꾸리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맨날 자기 마누라 악취라고 소문만 내고요. 악취가 돈 벌고 캐서 건건해가지고 자식 먹고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식객 노릇, 부자들 식객 노릇하고 살고 그러면서 소피스트들을 욕은 억수로 했잖아요. 소피스트들 남한테 젊은이들 가리키고 수업료 받아먹는다고. 지는 가르친 것에 대해서 대가 안 받고 가르쳤다고. 근데 사람이 뭘 먹어야 살잖아요. 지는 뭐 먹고 살았는데, 그러면. 지는 뭐 먹고 살았는데. 지는 귀족들 식객 노릇 하면서 살았습니다. 소피스트들은 귀족 식객 노릇 안 하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정당하게 월사관 받았어요. 소크라테스는 나쁜 놈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놈의 세상에는요, 이 근대 이후에 완전히 플라톤, 소크라테스 중심으로 되어 왔어요. 플라톤, 소크라테스. 여러분들도 철학하면 플라톤부터 시작하잖아요. 플라톤부터. 다시 봐야 된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남아있는 문헌이 없어서 그렇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이 민주주의자들이에요. 그 이전 철학자들이 기본적으로 근원적인 질문을 그 사람들이 먼저 했죠. 이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태양은 뭐냐? 인간 존재라는 게 뭐냐? 우주라는 게 뭐냐? 그 25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겠다고 생각했는지 우리가 옛날 사람을 너무 깔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실 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 했거든요. 정치인은 문제도 사실 공자가 다 이야기하고 맹자가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공자, 맹자를 포함해서 이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 이런 사람들은 정치는 현인들이 해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도 평민들이지만 모여서 만든 그 말하자면은 그 집단의 지혜라는 건 인정했어요. 소크라테스. 그 사람이 약간 좀 중도적인 그 입장이었죠. 어쨌든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는 완전히 적대적이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현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자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현자가 어디 있어요?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 세계 기후변화,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진짜 과학자들 중에서 아주 다급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제임스 라블로크 같은 사람. 가이아 이론 쓴 사람. 아시죠? 가이아. 제임스 라블로크. 제임스 라블로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자력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원자력 방사능보다 기후온난화가 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 석탄, 석유 지금 당장 스톱하고 원자력 발전 지금 확대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정치도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서 지리멸렬 말이야. 서로 뭐 국익 따지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 협상 실패하고 이래 절대로 이제 몇십 년만 안 가서 지구는 전멸하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세계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세계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Council of Wise Men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현인 회의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조금씩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어질고 총명한 사람들이 하여간 뭔가 평의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통치할 수 있는 정권을, 독재권을 주자. 제임스 라블록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임스 라블록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현자가 어디 있어? 그럼 그 현자는 누가 뽑을 건데? 설령 현자가 있다 칩시다. 누가 뽑을 건데? 초야에 묻혀 있는 제갈공명이를 누가 어떻게 알아볼 건데? 그게 사기꾼인지 제갈공명인지 누가 아는데? 그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투표를 해서 현자를 뽑아요? 박근혜 뽑아놓으니까 어떻습니까? 현자라고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이명박이 현자라고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죠. 플라톤은 누대로 귀족 집안이었거든요. 누대로 귀족 집안이니까. 먹고 살 걱정 하나도 안 한 사람이고. 불행인지 비극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은 플라톤이 문제가 좋아가지고 원래는 극작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소크라테스 뭐 대화편 이래 해가지고 말이죠. 그걸 극화를 시켜놨단 말이야. 극화를 시켜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반해가 이야기에 반해가지고 막 소크라테스 플라톤 깜빡 죽고 난리인데 사실은 굉장히 나쁜 놈들이에요. 여기에서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아테네 민주주의는 그 이전의 민주주의고 그 이전의 사상가들이고 그 이전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 세상 현재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들이냐면 그래서 신들 보십시오. 신들 제우스 신이 뭐 중심적인 신이라고 돼 아폴로 뭐 대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니잖아요. 아폴로 제우스도 다른 신들 다른 바보 같은 인간에 못지않게 어리석고 탐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고상한 놈을 인정하지 않니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권력 앞에서 약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 처음에는 근사한 마음으로 권력을 잡는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 몇 년 안 가서 독재자가 된다. 권력 잡으면 놓기 싫은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권력의 맛을 알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온갖 엄성적인 방법으로서 당선되려고 온갖 가지가지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걸 벌써 2500년 전에 알아버렸어요. 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보통의 인간이 나만 자유롭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행복하게 살 것이 아니라 만인이 다 보편적으로 니도 시민이고 나도 시민이고 1대1로 대등하게 우리 모두가 같이 공통하게 어떻게 하면 100%는 안 되더라도 원만하게 좋은 사회를 만들어서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생각한 게 제입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심해서 제입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입복이라고 생각하면 꼭 나쁜 것만 제입복이 생각하죠. 변수 청소 누가 할래? 뭐. 밤 12시 아버지 담배 사러 누가 할래? 형제들끼리 가위바위보 하고. 이런 것만 제입복이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입복이라는 낱말에 대한 이 우리의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추천이라고 딴 사람들은 하라고 합디다만 추천민주주의라고 쓰라고 아니 나는 제입복이 민주주의라고 할래. 제입복이에 대한 나쁜 인상을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입복이가 응용만 잘하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 맞잖아요. 사람은 우리가 자기가 노력하고 스스로 이렇게 자제하고 품성을 따듬는 훈련을 하고 해가지고 인간이 어느 정도는 교양이 있는 이런 행동을 하고 어떤 인격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이 같아요. 그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위선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위기에 민주주의도 그렇고 우리가 뭐 상태적 위기도 그렇고 뭐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인데 위선적인 소리 하면서 우리가 자빠져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들 다 같이 마음으로 절제하고 우리 욕심을 버리고 삽시다. 그런 이야기 백날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밥 먹고 사는 멘토들 많죠.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또 사람들 그렇게 또 경청하고 좋아합니다. 내가 들어 하나도 쓰잘데 없는 말인데
완전히 공허한 말인데. 쥐꼬라지 보지. 지는 그러면 정말 투명하게 100% 욕심 없이 살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잖아요. 히랍 사람들은 어떤 신도 인간 못지않게 탐욕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 히랍 사람들 그 정직한 사물을 옳게 보는 건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발명할 수 있었죠. 발견이 아니에요. 인류 최초로 민주주의를 발명을 그때 했는데 이 바보 같은 이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그걸 되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하는 게 약간의 자유주의적인 제도에 불과해요. 언론 자유, 선거 몇 분 한다. 표현의 자유, 대통령 욕해도 바로 잡아가지 않는다. 이 자유주의 가치, 이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중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거예요. 오토노미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법을 노미는 노무서에서 그리스만 노무서라는 법이거든요. 자기가 만든 법에 의해서 자기가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법에 의해서 내가 통치를 받는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게 복종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분 하나도 안 나쁘죠. 그게 자율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치고.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 비슷하게 가 있는 나라가 덴마크 같은 사람. 아까 시민합의회 같은 게 그 민주주의죠. 그런 게 민주주의죠. 시민합의회 같은 거. 우리는 그냥 지금 동의를 하고 있을 뿐, 위임을 해가지고. 그 동의도 국민의 유권자 전체가 동의한 것도 아니에요. 과반수가 동의한 것도 아닙니다. 20%, 30%가 동의했어요. 이걸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민주주의의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는 정치학자도 없어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니까. 어이가 없어. 지금 이 정권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 김대중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20% 30% 안 되는 지지를 받고 100%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어요. 100%. 그러니까 여기 가난한 사람들, 발언권 없는 사람들, 힘 약한 사람들이 이 국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게 적대감만 생기지 뭐가 생기겠습니까? 덴마크 사람들은 자기 생일날에도 자기 집에 국기를 거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덴마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 황당하더라고. 이 사람들 바보 아닌가 싶더라고. 나는 우리 집에 태극기 없거든요. 아예 없어요, 우리 집에. 내가 그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 국기 같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 이거는. 어쨌든 국가의 상징. 국가라면 그냥 막 기분이 나쁘잖아요, 어쨌든. 국토는 엉망진창을 해놓고 국기는 엄청 싫어 섬기대, 조선일보 저놈들 보니까. 국토는 엉망진창으로 막 그냥 파괴해놓고. 그 상징물은 저렇게 모시대. 참으로 터무니없는 새끼들인데. 어쨌든 덴마크 사람들은요, 자기 친척이나 자기 아이들 생일 되면 국기를 자기 집 행관에 걸어요. 바보가 아닌가 싶어서 나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좀 순진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 나라라는 기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나라다 이거죠. 덴마크의 법은 내가 만든 법이다 이거죠. 내가 나에게 복종한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그러니까 국가가 안정되고 모든 게 매사가 합리적으로 돌아가고 100% 그런 건 아닐지라도 덴마크는 대학 진학률도 30% 40%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학 안 가도 다 행복하게 산 거예요. 다 지성적으로 살고. 그 사람들 한국 사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이야기가 이제 기본소득을 하고 이제 끝을 내야 되겠습니까? 기본소득 여러분들 그동안 강의도 듣고 앞으로 들을 것이니까 제가 초보적인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무조건 정기적으로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일정에게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돈을 죽을 때까지 지불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물론 이제 이게 원론적인 기본소득이죠. 이 변형은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작할 때는 특히. 그래서 지금 녹색당도 그렇고 저 자신이 맨 처음 제안했던 건데 한국에서 난 농민 기본소득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지금 우리 농촌이 망했잖아요. 농민은 지금도 인농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기농인구보다 인농인구가 지금도 아직 훨씬 많습니다. 지금 실제로 농촌에는 70 노인이 젊은이 소리를 듣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국채가 얼마고 뭐 부채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일 기본소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일제히 다 기본소득을 한다면 우리가 빠삭하게 알걸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 문제 같은 것만 따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국가가 무기를 산다, 미국 무기를 산다라고 하는 게 그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뭐 하는가?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주체적인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권자가 될 수 있다. 시티즌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사람은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